위한 행진곡이 재창될 때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누군가는 민주노조의 깃발을 처음 올렸던 날을, 누군가는 차디찬 쇠창살 아래 몸을 누이던 기억을, 또 누군가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떠난 동지의 무덤에 내리던 햇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바로 그 세월 속에 함께했던 사람, 님들을 위한 애달픈 헌사였습니다.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창립일, 그 자리를 기억하는 한 노동자의 소회입니다. 민주노총 창립은 우리 운동의 지형을 바꾸어간 사건이었습니다. 학생운동이 점차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민주노총은 민중운동의 중심을 지키는 보루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창립은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학생운동이 다시 사회연대의 끈을 쥘 수 있게 했고, 학생 대중과 함께 대중적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95년,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던 그 시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50번째 90년대 학생운동사 8부 마지막 불꽃, 희망과 절망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요즘 워낙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할 얘기가 참 많은 시기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오늘 내용도 좀 많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얘기도 좀 해보았으면 싶고 이란 얘기도 좀 해봤으면 싶긴 한데, 오늘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8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5년의 전반적인 정세와 민중운동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해방 50년이었던 1995년, 그 시간이 부여했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고요. 그 연장선에서 새로운 통일체 운동과 통일운동의 분열, 그리고 여전히 통일운동에 대해 공안 통치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김영삼 정부의 공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5년 한 해를 내내 관통한 전두환 노태우 구속투쟁과 5.18 특별법 제정 투쟁을 이야기하려다가 방송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렇지 전직 대통령 둘을,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재판정에 세운다는 것, 또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이런 선례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95년은 민중들이 투쟁을 통해서 정말 큰 역사적 승리를 거둔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운동 역할이 매우 컸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지 못했다면 오늘 윤석열의 또 다른 계엄을 과연 단죄할 수 있었을까? 만약 그때가 아니었다면 이번이 아마 처음, 그렇죠. 대통령,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단죄를 하려고 노력했었을 시점인데 성공했을지. 그뿐만 아니고 그때 처벌 못했으면 그때도 못했는데. 그렇죠. 당연히 사례가 되는 그때 거죠. 못했으면 이번에 우리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고 땅을 쳤을지 모르는데요. 어쨌든 그런 만큼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부터 오공청산 문제, 즉 전두환 노태우에 의한 광주 학살과 군사 쿠데타에 대한 심판 문제는 시대 정신이었고 민중운동의 핵심 과제였죠. 그러니까 줄기차게 투쟁을 했지만 95년 7월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논리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대학가와 특히 전국에서도 광주 지역에서는 그렇죠. 추모 집회와 거리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추모 집회는 민주주의 추모 집회였겠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민중운동 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연대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요. 소규모 집회와 성명 투쟁을 거리 투쟁으로 바꾼 것은 학생운동이었습니다. 네. 서울 지역의 수천 명의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광화문 일대에 모였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과 충돌하고 강력한 투쟁이 계속 일어났죠. 그럼에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당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박계동 의원이 엄청난 폭로를 하는데요. 바로 시중 40개 은행의 차명으로 노태우의 비자금 4천억 원이 들어있다라고 폭로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4천억이 지금 워낙 그렇죠. 지금 높아져가지고 충격적이지 않죠. 4천억이 그런가 보다 네. 싶은데 그때는 이때는 놀라. 그래서 뭐 억이라는 게 단군 시절부터 해가지고 매년 맞아요. 1억씩 저금해야 4천억이 된다는 내용 막 이렇게 뭐 이러저러한 그렇죠. 얘기들이 네. 많았었어요. 사실 뭐 지금도 엄청난 돈인데요. 예, 그렇긴 하죠. 민중들의 분노가 뭐 당연히 폭발을 했고요. 이후에 민중운동 전체는 노태우와 전두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시위를 조직하게 됩니다.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연히 구성되었고 연일 집회가 이어집니다. 법적 한계를 넘기 위해서 5.18 특별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시작되었고요. 이런 시위에 선봉 역할을 한 것은 당연히 학생운동이었습니다. 네. 대학가에서 시위가 쉬지 않고 벌어졌고 도심에서 경찰들과의 충돌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한 총련은 급기야 11월 15일 전국 동맹휴업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11월 16일 날 노태우를 구속하기에 이릅니다. 비자금과 관련 있는 재벌 회장들도 검찰에 줄줄이 소환이 되고요. 사진에 나오죠. 네, 네. 재벌 6명 오늘 네, 소환. 아직 밑에 아래가 재벌, 위에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사진입니다. 네. 네, 주요 재벌 회장까지 소환되고 줄줄이 이제 뭐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눈에 선해요. 그렇게 노태우가 구속되고 화살이 이제 전두환으로 가는 거죠. 노태우는 됐으니까 전두환 하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전두환이 그 유명한 골목 성명이라는 네. 걸 발표를 하죠. 저도 기억에 납니다. 네. 예, 근데 노태우 구속 이후에 모든 이제 화살은 이제 전두환 구속으로 이제 향했던 거죠. 서울 도심은 물론 그 전두환 자택이 있었던 연희동에서는 뭐 시위가 줄을 잇게 됩니다. 12월 1일은 한 청년이 전두환 처벌을 위한 대학생 결의대회를 열었고요. 경찰과 당연히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전두환은 연희동 앞에서 그 유명한 골목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게 뭐 참 국민들을 갖다 정말 화나게 만들었었던 거였는데요. 전두환은 이 골목 성명에서 나는 5.18과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이 전혀 없다라는 말과 함께 정말 뻔뻔스러워요. 예, 뻔뻔스럽게 고향 합천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전두환의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어넣었죠. 불과 하루 만에 12월 3일 날 새벽에 검찰은 합천에서 전두환을 반란수계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 수감하게 됩니다. 이후 12월 19일 날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시효가 만료된 범죄에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승리였고 앞장섰던 민중운동 전체의 승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나경태 실장님이 이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가능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투쟁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그 우리 영화에서도 나왔죠. 성공하면 혁명, 그렇죠? 실패하면 쿠데타, 반역 이랬는데 이 성공한 쿠데타를 어쨌든 단죄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확립했다는 점 그리고 또 국가폭력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또 역사적으로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이런 점들을 보면 역사적인 의미가 아주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전 국민적 요구이기도 했지만 학생운동의 관점에서도 이 투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우선 대중 시위의 중심으로 또 동맹 휴업으로 이 투쟁의 선봉 역할을 학생운동이 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하고 일정하게 유리되었던 학생운동의 위상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생운동이 그렇죠. 네. 약간 많이 곤란을 겪게 된 위축됐었죠. 과정을 네.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의 의의는 이 투쟁을 통해서 학생운동의 연대를 복원해냈다는 점일 텐데요. 이후의 학생운동은 그동안 고립되었던 자기들만의 투쟁을 넘어서 시민, 노동, 학생들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억을 돌아보자면 지난 시간에 통일운동 중심의 학생운동이
이 일반 대중들과 약간 유리되기 시작하면서 곤란을 겪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통일 운동에 이런 기운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투쟁을 통해서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민주노조 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면서 노화연대 그다음에 시민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의 중심의 학생운동에 설 수 있었던 의의가 있었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정원식 계란투척 사건이나 조문파동 주사파 문제 등으로 주춤했던 학생운동이 이 투쟁을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 학생운동에 대해 한겨레 21이 이런 말을 했어요. 1995년은 학생운동이라는 나무가 마지막 단풍을 불태웠던 시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탁월한 비유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단풍 되게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은데 단풍이 들면 이제 이파리가 떨어지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노 구속 투쟁 이후에 학생운동이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지평을 열지 못했고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95년 전대협 한총련으로 있는 대중적 학생운동의 어떤 마지막 전성기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풍을 불태웠던 시기 참. 네. 예. 이후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쯤에서 이제 95년을 기점으로 민중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관차로 등장한 민주노총, 민주노조 운동을 95년을 얘기하려면 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 민주노조 운동 좀 살펴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운동의 점차적인 쇠락, 그 자리를 새롭게 채우고 올라서는 민주노조 운동,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던 민주노총의 창립 좀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양 위원장님도 계신데 이 얘기를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됩니다. 네. 뭐 제가 해보면서 이야기 중에 양 위원장님이 좀 더 보태주실 게 있으면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우리가 이 방송을 계속하면서 몇 차례 앞에서 민주노조 운동 얘기를 했었습니다.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시작한 한국사의 민주노조 운동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이겨내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 시점쯤 되면 중소제조업 중심의 전노협이 있었고요. 사무 전문직 중심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공 부분의 노동자들이라든가 뭐 정교조 선생님이라든가 언론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업종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현총련 뭐 말하자면 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합 뭐 이 정도 되겠죠. 대노협 그러니까 이건 뭐 대우그룹 노동조합 협의회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들이 합쳐진 민주노조 운동은 91년부터 민주노조 총단결이라는 기치 아래 전국적인 단일 조직, 즉 이때 있었던 어용 한국노총을 넘어서는 민주적인 총연합단체 구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는 노동법을 넘어서야 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정권의 지속적인 탄압을 또 이겨내야 됐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투쟁으로 돌파하면서 민주노조 운동은 91년도에는 ILO 기본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ILO 공대위라고 우리가 표현했고요. 93년에는 전국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전노대라고 저희가 줄여서 얘기했는데 이 단위를 거쳐서 94년 11월 13일 날 드디어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발족을 선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87년부터 민주노조 운동을 그냥 획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뭐 금방 지나간 것 같지만 그 기간 동안의 투쟁이라는 게 참 치열한 투쟁이었죠. 네, 눈물겨운 투쟁이었겠죠. 양 위원장님 그때 생각이 나셔가지고 나죠? 네, 네. 우수에 젖어 계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이 창립됩니다. 15개 산업업종 조직과 10개 지역본부, 2개의 그룹 조직이 가맹하고 단위노조 861개, 조합원 41만 8,154명으로 구성된 명실공히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총이었죠. 출범 선언문 일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 발전의 원동력인 우리 노동자들은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천여 명에 이르는 구속자와
5천여 명이 넘는 해고자를 낳는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전국적 공동 임투와 노동법 개정 투쟁, 사회개혁 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통일 단결을 강화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통일 단결된 힘을 기초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 조직을 결성한다. 너무 막 진짜 가슴이 심장이 막 뜁니다. 어떠세요, 양 위원장님? 그때 그 자리에 계셨을 텐데 뭐 생각나는 거 좀 말씀 좀 해보시죠. 당시 이제 15개 산별 조직 중에 하나였던 전국 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기억나는 거 뭐 다들 울었다는 것, 뭐 사실 울만했죠. 많이 그랬을 것 죽었으니까요.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많이들 감옥들 가고 많이들 해고들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옆에 없고 뭐 그러니까 다들 울만했죠. 뭐 하여튼 제가 여기서 잠깐 덧붙이고 싶은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민주노총 창립이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글자로 정리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주 초기에는 한국노총 민주화론을 주장하면서 한국노총으로 들어가서 하자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런 논쟁 끝에 민주노조 총단결로 방향이 자리 잡힌 다음에는 조직 체계나 강령 규약 등을 놓고 또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제가 이때 강령 규약 제정위원이었는데 제일 큰 논쟁은 조직의 골간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노총 산하에 산별 노조들이 있지만 원래 있었던 전노협은 산별 체계가 아니고 지역 체계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합쳐지는 과정에서 그 전노협은 지역을 골간으로 하고 산별을 보조축으로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업종회의는 원래가 이제 산별 단위로 조직돼 있었기 때문에 산별을 중심 체계로 하고 지역을 보조축으로 하자라고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현 총련이나 대노협을 그 과정에서 이제 해체해라. 기업 단위의 연합이 총연맹의 산하 조직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기업 단위의 연합, 재벌 그룹에 속해 있는 노조들도 각 산별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격렬히 저항했거든요. 그렇게 못한다. 하여튼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면서 강령 특히 조직의 골관 체계에 대한 논쟁이 좀 길어졌죠. 오랜 기간 논쟁이 이어졌고 결론적으로 이제 산별 단위를 골간으로 하는 지금의 민주노총 체제가 정리는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전노협이 갖고 왔던 업종을 달리하면서도 지역에서 굳건하게 연대했던 그 연대의 기풍이 아무래도 좀 희석됐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이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했죠. 그다음 논쟁은 노선 혹은 전략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제 결국 강령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민주노동당 창당할 때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강령 이걸 뭐 어떤 기조로 잡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간 민주노조 운동이 지향해온 계급적 노동운동, 사회변혁운동을 어떻게 강령에 담을 건가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이라는 게 원래가 추상적인 담론 수준이기 때문에 뭐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라고 하는 그냥 큰 틀 속에서 용해를 하고 대신에 주요한 실천 과제로서 사회개혁투쟁, 노동자 정치 세력화, 산별노조 건설 이런 세 가지 정도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잡고 정리를 하게 되죠. 대체적으로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좀 짧게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뭐 민주노총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까 이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죠. 네. 그래도 이제 뭐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민주노총 창립의 운동사적 의의 정도는 좀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주노총 창립은 이제 노동운동의 중심 주체의 전면적 변화를 이끌어내죠. 그동안 어쨌든 법의 노조였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투쟁하더라도 뭐랄까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존중,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이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노총이 갖고 있던 노동운동의 대표성을 민주노총이 이제 지우게 되는 거죠.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민주노총만이 노동운동을 하는 주체로 인정받았고 그래서 한국노총에 있던 노조들이 이제 탈퇴하죠. 민주노총으로 다 오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이 구체화됩니다. 뭐 그동안 임금투쟁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민주노총이 창립되면서 사회개혁투쟁, 사회적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죠. 그래서 뭐 복지, 의료, 교육, 연금, 공공서비스 뭐 이런 많은 그러니까 의료보험 통합 문제라든지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노동운동의 주요 목표가 결국 사회개혁 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의의가 굉장히 큰 지점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어쨌든 말은 무성했지만 이렇다 하게 출구를 열지 못하던 진보정당 운동, 진보정치를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민주노총 창립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어쨌든 전체 민중운동의 기관차 학생운동이 그렇죠. 일정하게 책임졌던 부분들이 이제 민주노총이 그 책임을 지는 그 전환점이 바로 1995년 11월에 민주노총 창립의 의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운동에도 뭐 이러저러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당시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계셨던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낀 지점 혹은 뭐 그 의의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민주노총에 대한 얘기를 양 위원장님이 쭉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어제가 3월 10일 네,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그렇죠. 근로자의 날. 1946년에 옛날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는 날이었죠. 네, 3월 10일에는 구 근로자의 날. 네. 어제가 그날이었고요. 학생운동에 끼쳤던 영향 이미 뭐 언급했지만 학생운동은 이때쯤부터는 냉전 정신으로 인한 이념의 쇠퇴를 경험합니다. 네. 냉전이라고 하면 이제 1945년 2차 대전 직후부터 1991년 소련이 해체되는 요 정도 시기를 냉전 시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냉전 종식으로 인한 이념의 쇠퇴를 경험하게 되고 또 경제적 변화로 인한 취업난이 심화되고요. 대학생들이 대학 문화가 상업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맞아요. 이러면서 기존의 정치투쟁 중심의 동원력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었다. 여기다가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영역에서 점차 학생들의 직접적인 현안 문제로 관심사가 넘어가면서 학생운동의 방향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던 학생운동에게 사회연대의 폭을 혹은 그런 기회를 넓혀주는 어떤 조건의 역할을 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생운동의 정당성과 동원 자원을 회복할 실마리가 바로 민주노총의 창립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학생운동이 민주주의와 생존권, 정치개혁과 노동권을 통합적인 프레임으로 엮어낼 수 있는 어떤 지평과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학생은 아니었고요. 네, 이미 사회인이었습니다. 네. 제가 밖에서 볼 때는 그 학생 운동의 의제를 재구성하는데 큰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사회운동적 조합주의, 또 사회개혁 투쟁, 또 그리고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투쟁, 뭐 이런 이런 그 학생운동의 의제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있는 거죠. 이제 학생운동이 등록금 인상 문제라든지 교육 공공성 확보, 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민영화 반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런 의제의 재구성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공공성 확대, 민영화 반대 캠페인 이렇게 이어지면서 학생, 시민, 노동의 공동의 의제, 뭐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네, 뭐 저도 좀 뭐 하나 얘기하자면요. 전 95년도에 이제 이 시점에는 제가 없었죠. 군에 있었어요. 군에를 갔다가 조직 사건에서 감옥에 있던 시점이었는데 이때가 네네. 뭐 저도 얘기를 해보자면 그 뒤에 이 시기를 바라보면 민주노총 출범으로 학생운동 내 활동가들이 이제 이게 진출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운동하겠다는 사람들은 노조로 가서 운동하겠다는 그러니까 바로 노동자로 위장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노조로 가거나 아니면 뭐 이후에도 말하겠지만 다음번 시간 정도에 나올 국민승리 21위에는 뭐 진보정당으로 간다라든가 진출을 아니면 정책기관으로 간다라든가 이렇게 그 다양한 진출 경로가 제도화되었다는 측면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도화됐기 때문에 이게 그리 뭐 대단한 일이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운동 쪽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전에는 학생운동 출신들이 일부 개별적으로 노동 현장으로 진출하는 걸 통해서 활동가로 성장하는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민주노총의 창립을 통해서 결국에는 산별 노조가 안정화되고 학생운동의 역량을 노동운동으로 조금씩 이전시킴으로써 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줬다. 즉 다시 말해서 이쯤부터는 돈 받으면서 운동하는 시대가 조금씩 도래한 것 아니냐. 이런 초창기에는 뭐 그래도 거의 못 줬어요. 네. 그래도 저같이 그때는 그리고 제대하고 제가 사회운동에 있을 때 한 푼도 못 받다가 당해와서도 못 받는데 그래도 노동자 상근했던 친구들은 좀 받으면서 이제 네, 활동을 네. 했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민주노조 운동에서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주요한 활동가 집단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현재 우리 노동운동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가 젊은 활동가들의 기반이 사라지고 있고 세대 교체의 문제라고 볼 때 당시에 젊은 학생운동가 출신들이 노동운동 내 집단적으로 들어갔던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는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가능했던 거죠. 어쨌든 민주노총 창립에 의해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95년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대체적으로 짚어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해서 대체적으로 짚어봤는데요. 95년 학생운동과 관련해서 큰 흐름 속에서 정리하고 가야 할 부분이 또 하나 남아있는데요. 바로 위에 언급했던 통일운동의 분화 등으로 나타난 NL의 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동단결이 핵심이었던 NL이 이쯤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화가 시작되는데요. NL은 학생운동의 주류였기 때문에 이건 한 정파의 분화가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에 미친 영향이 그렇죠. 대단히 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예. 제가 이제 94년도까지 하고 95년도 초반까지 하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군대를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95년도는 학생운동의 상당한 전환기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94년도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학생운동은 이념 중심의 운동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특히 학생운동의 주류였던 NL 계열 한축년 내부의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를 반영하듯이 95년도 말에 그 하반기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NL그룹의 한 분파들이 사람 사랑 학생회라는 거를 기치를 들고 전면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사랑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선거 슬로건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그냥 선거 슬로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게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역사적으로 좀 확인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학생운동이 안고 있던 조직 중심, 이념 중심의 운동 방식에 대한 자기 반성도 있었을 것이고, 운동의 대중적인 전환 이런 요구들을 갖다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NL 계열 내부의 분화를 촉발하게 되는데요. 90년대 중반 학생운동의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전체 민중운동의 새로운 통일운동체, 새통체 논쟁에서 이 그룹은 새통체의 결성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민족회의, 그러니까 범민련이 아닌 민족회의를 지지했던 세력이죠. 이들은 소위 NL의 혁신그룹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이들을 사람 사랑 계열 또는 NL 혁신그룹 이렇게 갖고 표현을 했었던 거죠. 이들은 NL 특유의 통일 단결의 흐름을 깨고 사실 이거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NL들이 자기네들끼리 차이를 대놓고 드러내고 논쟁한다.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통일 단결의 흐름을 깨고 독자적으로 세력화를 추진해 나갔죠. 이들은 이 세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거는 그 하반기 그 총학생 선거에 사람 사랑 학생의 슬로건을 걸고 고대 총학생의 선거에서 승리한 일이었습니다. 이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이종철 씨인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는 이런 흐름을 대표하여 1996년 서충년 의장 경선에 출마하여 한총련의 강성 자주파 또는 주사 NL 등으로 표현되던
그 그룹과 본격적인 경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NL 내부의 분화라는 게 운동의 주류였기 때문에 네, 이들이 그렇죠. 분화된다는 건 결국 운동의 그렇죠. 변화가 학생 운동의 큰 굉장히 변화죠. 큰 변화였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나 그런 건 생기기 마련이래. 새로 생겨난 이 그룹이 운동 전체에 일정하게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세력이었는지 또는 이 주장이 정말로 그런 새로운 변화를 끌고 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하나의 변화가 되어서 뭔가 발본적인 그 혁신이 되었다면 90년대 학생 운동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그쵸. 거라고 보는데요. 이 초기에 이 그룹은 혁신을 내걸고 일정하게 세력을 형성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그룹은 대체적으로 북한 민주화 운동과 뉴라이트 운동으로 변질되게 되죠. 당시에 혁신이란 것은 NL 내부의 발본적인 성찰이라기보다는 NL 내부의 북한을 추종하는 운동에 대한 반작용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것 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 운동은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운동을 네. 더 우경화시키고 결국에는 그 개별의 출세주의로 규결된 것 아니냐 이렇게 갖고 좀 출마하고 비판적인 정리하고. 평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방금 이제 우리 김준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초기에는 소위 NL 운동의 혁신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1990년대 초반까지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던 소위 이제 NL 계열은 한 청년 출범 이후의 민주화 정국의 안정화, 그 다음에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이념적 동요, 학생운동 내부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때 등장한 NL 혁신그룹은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운동의 원래 목적이 인간과 삶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과거의 운동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하면서 기존의 민족해방 통일운동 중심의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이제 학생 개개인의 일상과 감정,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운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학생운동이 갖고 있던 강한 조직적 강제와 폐쇄성 이런 것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사람 사랑이다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그 이전의 운동은 사람보다 다른 것을 내세웠다는 그렇죠. 의미일 텐데 그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운동적 대의, 조직, 이념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우리 동료 학생이 먼저다. 예를 들면 이런 의미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주장이 일정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면서 하나의 어떤 세력화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사실 그동안 학생운동의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던 NL 그룹이 자체적으로 좀 뭔가 변화하는 시대적 조건에 맞춰서 본인들도 새로운 담론을 준비해야 되는데 실은 오히려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NL의 주류였던 자주그룹은 이런 변화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94년부터 김영삼 정부와 수구 냉전 세력의 반북 이데올로기 공세에 한 청년이 무력하게 밀려왔다. 그리고 95년에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개량주의, 합법 노선으로 기울었으니까 오히려 더 NL 이 기존 노선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야, 이 정도 되면 이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사람 사랑으로 일컬어지는 그룹, 소위 혁신 그룹이 NL 내부에서 나름 힘을 가진 집단이었습니까? 예, 상당한 그 기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혁신그룹은 전통적인 NL 그룹의 주요 그룹 중에 하나였던 소위 이제 고려대 중심의 반청그룹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경기동부라고 이야기하는 당시에 그 경기 용성 총련, 용인 성남 총련 중심의 그룹 등이 그리고 전북 총련 이런 등지에서 상당한 세력들이 그 혁신을 이야기하고 사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죠. 네. 근데 이 그룹은 이후에 이제 다시 살펴보면 강철 서신으로 잘 알려진 김영환이 수장으로 있던 지하 조직 민혁당, 그러니까 민족민주혁명당이 주도해서 실제 조직한 그룹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95년 당시에는 전북 총련을 핵심 기반으로 해서 경기 남부, 경기 동부, 서총련 일부까지 세를 넓혔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저학년 1, 2학년 중심보다 지역 총련의 간부급이나 활동가들에게 사실은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는 이 시기에 민혁당의 학생 지도 그룹에서 지역 총련 간부 중심으로 프락션을 갖다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룹은 NL 내에 분명한 세력으로 등장한 사실이고요. 이 그룹 이후에 96년도 연세대 사건과 97년도 한총련 출범식 때 1년에 한총련 주류 그룹이 벌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 중 일부는 김영환이 주도했던 뉴라이트 운동에 합류하고 그래서 김영환이 실제 조직을 맡았던 전북 지역, 그러니까 전북 총련 같은 경우는 한 총련을 탈퇴하고 새로운 학생운동체 건설에 나서게 되고요. 아까 처음 사람사랑 학생을 내세우며 등장했던 이종철 같은 사람은 뉴라이트 흐름에 얹혀서 지금은 이후에 정치하거든요. 바른미래당 대변인으로 전개임으로 현재는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성북구 갑 지역의 국민의힘 위원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지역에서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더 그리고 뭐 얘기하는구나. 일부는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경기동부라고 하는 그룹은 사람사랑 학생의 노선을 갖다가 이 97, 8년도 가면은 그 철회하고 다시 이제 이 그룹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소위 민혁당 재건 그룹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환하고 안간 그 하영옥이나 이석기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그룹이 다시 재조직을 하면서 사람사랑 학생에서 빠지게 되고 이런 이제 네. 뒷얘기가 있죠. 네. 네. 어찌됐든 NL의 분화,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전북 청년의 한 청년 탈퇴 얘기도 하고, 뭐 경기 동부 얘기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사실상 한 청년 시대를 마감하는 분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후반까지 앞질러서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 얘기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먼저 NL의 분화를 촉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동인이었던 김영환 그리고 뉴라이트 운동 이런 것들도 뭐 말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싶은데요. 민혁당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의 실체도 좀 정확하게 한번 다시 파악을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민혁당 우리 언급 좀 했었는데요. 네, 네. 두 차례나 이제 밀 입북했던 김영환이 하영옥 등과 남한내 결성한 조직이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민혁당은 이후에 학생운동 내 NL 계열의 운동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영환은 94년경부터 NL 운동에 혁신을 내걸면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주체 사상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학생운동의 북편향 노선에 입각한 운동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5년 4월 월간 말에 반미, 북한 그리고 90년대에 대한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이런 입장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원문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원문은 뭐 국회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에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내용이 실려 있었나 봤더니 뭐 북한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그러니까 북한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는 게 좀 달라진 점이죠. 반미 투쟁의 재정의, 반미 투쟁은 이제 복잡한 국제 정세하고 좀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 주체 사상의 재해석, 뭐 운동권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고요. 96년에는 역시 NL 청년 단체였던 한청협,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기관지 자주의 길 3호에 세상이 바뀌면 시대 정신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칼럼을 기고하면서 NL 운동의 혁신과 변화, 즉 주체 사상과의 단절을 사실상 선언하게 되는 셈이죠. 사람사랑 그룹은 자연스럽게 민혁당의 노선 변화와 함께 흐름을 타고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후 민혁당은 스스로 조직을 해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영환과 사람세상 일부는 뉴라이트로 또 일부는 주사파 단절하는 새로운 학생운동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NL의 분화라는 게 민혁당 그룹이 주도해서 만든 사람세상 그룹으로 해서 처음에는 NL의 혁신을 주장하다가
이게 이제 점점 변화되면서 뉴라이트 뭐 오른쪽으로 가게 되니까 같이 했던 사람이 일부는 같이 가고 일부는 같이 가고 그렇죠. 또 일부는 새로운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학생 운동체 건설 얘기를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NL의 분화라는 건 원래 주류 그룹이 있었고 네. 거기서 뉴라이트 그룹으로 갔는데 또 거기서 NL 내에서 새로운 운동체를 주장하는 그룹 이렇게 대충 세 갈래였던가요?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네, 그 사람 처음에 시작은 범사랑 사람 사랑 학생의 계열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이후에 그 김용환이 그 뉴라이트로 가면서 민혁당 재건 그룹이라고 등장하거든요. 그게 우리는 계속 민혁당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그렇죠. 정확하게 북에 대한 노선을 바꾸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룹이 민혁당 해체를 이제 김용환이 조직의 수장이니까 민혁당의 그 총책이니까 해산하자 했는데 난 동의 못해 한 분이 하용옥, 이석기 등이었는데요. 이분들은 뭐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들이니까 이 분들이 민혁당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소위 우리가 이제 경기동부라고 불리는 이 그룹인데요. 결국 이 그룹도 공식적으로는 이후에 하영옥, 이석기 등이 이제 공안당국에 잡혀가면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공안당국에서 와야 되지만 이 그룹은 이후에 기존 NL 그룹의 주류로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NL 운동의 흐름을 사실상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대를 앞질러 가서 90년대 후반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95년에서 96년에 이르는 과정에 나타난 NL 운동의 분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후 이제 90년대 후반 학생운동에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면 다루는 네, 걸로 하고요. 그렇죠. 이제 95년 얘기는 이 정도에서 하고 96년의 학생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의 전반적인 정세의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네, 96년 정세에서 가장 뭐 중요한 것은 4월 11일에 있었던 총선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 총선에서 뭐 이렇게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요 사이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신한국당으로 4.11 총선을 치렀는데 여당인 신한국당이 139석으로 과반 확보에 실패합니다. 여소야대가 된 것이죠. 당시 이제 김대중이 이끌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민련, 김종필의 자민련이 당대표였던 김종필이 신한국당 민자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자민련을 만들었는데 50석 꽤 선전한 거죠. 그렇죠. 이 50석은 주로 충청권하고 대구에서 그죠. 나왔어요. 강원. 네, 강원. 대구, 강원 일부 이렇게 네. 나왔죠. 당시 작은 민주당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15석이었습니다. 이 민주당은 나중에 다시 신한국당으로 통합해가지고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당연히 권력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긴 했는데 여기에다 여소야대까지 되니까 김영삼 정부한테는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이었고요. 이런 조건에서 김영삼 정부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자기 주도적 개혁의 동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질서가 되냐면 이 보수적 질서에 자신이 가진 힘에 의존하는 정치 경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공안 통치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이 신한국당 세력이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법 처리를 통해서 군사 정권에 대한 정치적 청산이라는 프레임의 주인공이었던 측면, 요거 하나가 이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은 1980년에 있었던 12.12 군사반란 그리고 5.18 광주학살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전두환에게는 사형, 노태우에게는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사건은 어쨌든 그 해 매우 중요했고 궁지에 몰렸던 신한국당에게는 어쨌든 이걸로 어쨌든 전국을 그나마 그렇죠. 네. 갑자기 든 생각은 사형과 22년 사형인데 천수를 누렸다는 게 참 답답하네요. 제가 아까 잠깐 갸웃했던 거는 1980년 12.12가 아니고 79년 12.12 그러네요. 그렇죠. 군사반란인데 네, 말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볼까요? 96년 하면 상징적 사건 있죠. 12월 12일 한국이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네. 이후 한국 경제에 아주 결정적인 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인데요. 외형적으로는 뭐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겠죠. 이때부터 선진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네네. OECD 가입국이 되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니까. 모든 수치가 OECD 몇 위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금융시장 개방과 노동의 유연화를 촉진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의 본격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뭐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뭐 세계화의 결실이다 뭐 이렇게 선전을 했지만 OECD 가입은 이후에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후에 이 사건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서막이자 1997년 외환위기 구조의 전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실제로 이후에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변화가 급격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시작은 12월 26일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였습니다. 기억이 진짜 이거는 생생한데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사실 96년 들어서 급격하게 악화된 경제 사정이 또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96년에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200억 달러까지 돌파하면서 외채가 1천억 달러를 넘는 등 경제에 잇따라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고 또 김영삼 정부는 이것을 세계화와 뭐 노동 유연화 이런 것으로 이제 밀고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대 경제 위기였던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고 마는 거죠. 네. 정치적 환경과 이제 경제적 환경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정세 속에서 96년에 민중운동의 대략적인 흐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96년은 그 민중운동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8월에 소위 연세대 사건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연세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것과 관련돼서 연세대 사태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연세대 항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투쟁의 성격을 좀 중립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는 이제 연세대 사건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이 연세대 사건과 함께 또 하나는 그해 말에 있었던 노동법 안기국법 날치기 통과에 저항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총파업 투쟁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사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혹은 우리 운동이 내포하고 있던 문제가 수면 위로 전면적으로 올라온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죠. 전자는 학생운동의 점차 추락과 통일운동을 둘러싼 분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운동의 내부 모순의 폭발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후자는 87년 이후 한국 사회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적되어 온 계급 모순 그리고 이에 저항하며 성장해온 노동운동의 응축된 분노 점점 보수화되고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이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던 김영삼 정부의 정책이 한꺼번에 충돌하며 일어난 노동자들의 전면적 저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성격이 바로 저는 그 1996년을 관통하는 정세이기도 했고 민중운동 전체 흐름이기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96년은 연세대 사건이 학생운동의 급격한 추락으로 귀결되었고 노동법 총파업은 민주노총을 민중운동의 중심으로 세움과 동시에 민중운동의 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놓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민중운동 전체의 흐름을 네.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그래도 조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96년 학생운동은 그럼 어땠는지 그 얘기를 해야 할 텐데요. 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시 50분입니다. 8시 50분인데요. 9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이영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96년의 학생운동의 전개 과정 이어가 주시죠. 네, 96년 3월 한 총련은 제4기 대의원 대회를 열어가지고 전남대학교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정명기를 한 총련
의장으로 선출합니다. 4기 의장인 거죠. 네. 3기와 다르게 정명기 총학생회장은 강경 자주파로 분류됐던 사람이고 남청년 그룹이었죠. 이후 한 청년은 각 대학별로 분산되어 벌어지고 있던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96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교육 재정 5% 확보 한 청년 총궐기 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집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의 대선 공약이었던 교육 재정 5%를 당장 실현해라, 공약을 지켜라 이런 요구였던 거죠. 전대협 한 청년 10년 역사에서 정치 투쟁이 아닌 대학생들의 경제적 요구, 등록금에 대한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너무했네. 너무했다고요? 아니 뭐 학생 운동을 하면서 이런 거를 일찍부터 좀 아, 하지. 네. 그런 의미에서요. 그렇죠. 어쨌든 학생 운동이 정치 투쟁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그럼으로써 대중성도 높이고 조직력도 정비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던 의미가 있었던 거죠. 네. 이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3월 29일 연세대 법학과 9호학번이었던 노수석 학생이 종로 5가에서 서청년 주최 시위에 참가하다가 경찰에 쫓겨 달아나던 중 을지로 5가 인쇄골목에 있는 대현 문화사라고 하는 이 인쇄소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옮기던 중 숨을 거두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이제 시위 양상은 저도 뭐 몇 차례 나가는데 막 쫓기다 보면 셔터가 다들 셔터를 내려놓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셔터를 올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엄청난 부상 내지는 뭐 이런 상태 속에서 들어갔다가 질식하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회 때 학생들은 돌이나 화염병을 전혀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 경찰은 오히려 초반부터 강경 진압으로 일관했고 특히 대열 내부에까지 백골단이 치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두들겨 팼고요. 부상자가 당연히 속출했고 352명이나 연행되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컸죠. 예, 노수석 학생은 곤봉을 맞고 인쇄소 안에 피신했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지고 마는데요. 언론은 이 사람의 죽음을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한 국가폭력의 잔존으로 보도를 했고 당시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가 화면에 나오는데요. 노수석의 죽음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의 공안 통치 기조가 강화되던 정세 속에서 발생한 정치적 폭력 사건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참말로 경찰의 시위 통제 방식이 80년대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비판이 당연히 제기되었겠죠. 그렇죠. 학생들은 민주정부를 자임한 정권이 다시 국민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규탄을 했고요. 노수석의 죽음은 학생들에게 91년 강경대 사건의 5월 투쟁의 기억을 집단적으로 다시 호출해냅니다. 이후에 96년 4월 성신여대에서 학원 자주화 투쟁을 주도하던 권희정 학생이 과로 그리고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고요. 이어서 학생들의 분신이 잇따릅니다. 분신의 방법으로 또다시 저항하게 된 거죠. 또 한 번 젊은 학생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화면에 그 죽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94년 4월 2일 경원대 9호학번 진철원 분신 사망, 96년 4월 7일 성신여대 92학번 권희정 과로와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 96년 4월 16일 성균관대 9호학번 황혜인, 96년 4월 19일 여수 수산대 9호학번 오영권 분신 사망, 96년 5월 8일 대구공전 92학번 박동학 학원 자주화 투쟁 중 사망. 불행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처음 노수석 학생의 죽음에 대해 경찰의 폭력성과 강경 회기를 비판하던 언론과 국민들의 정서는 사실 한두 명 죽었을 때는 경찰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되지만 이런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니까 다시 우려를 표명하는 분위기가 되죠. 그렇죠. 이를 빌미로 정부는 학생운동의 폭력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학생운동과 국민과의 분리를 시도하면서 공안정국이 다시 재가동되는 명분이 또 돼요. 그렇죠. 네. 네, 노수석의 죽음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폭로했지만 정권은 이것을 다시 공안 통치의 명분으로 삼는
계기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96년 여름 연세대 범민족 대회와 연세대 사건으로 이어지는 강경 대응과 격렬 투쟁의 악순환은 이렇게 봄부터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이면에는 95년부터 갈등을 빚어온 NL 세력의 분화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다. 그러니까 봄의 충돌이 여름에 소위 연세대 사건이라는 대격돌을 예비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 대격돌의 이면에는 NL 분화라고 하는 내부 변수도 작동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면 여름의 대격돌, 소위 연세대 사건으로 가기 전에 95년에 이어 계속된 NL 내부의 분화와 갈등, 이것이 어쨌든 96년 연세대 사건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96년 연세대 사건을 가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네, 한총련 4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한 자주파, 그러니까 북의 주체 사상을 수용한 그룹이 한총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NL 내부의 갈등은 지속되는 가운데 1996년 3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서울 지역 총학생연합, 그러니까 서총련이죠. 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의장 선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미리 그 사전 논의를 해서 경선이 없이 추대 선출하는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PD 계열이 그냥 출마에 뭐 의미를 두고 이렇게 뭐 결과가 뻔한 그런 경선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의장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NL끼리 충돌을 했기 때문이죠. NL 주류 그룹을 대표했던 연세대 총학생회장 박병인하고 박병원, 사람 사랑 계열인 고려대 총학생장 이종철의 대결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종철. 네. 그 결과는 박병원이 총 투표자 270명 중에 61% 정도에 해당하는 166명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뭐 물론 양측 모두 통 큰 단결 막 이래가면서 뭐 단결을 얘기했지만 뭐 이 선거는 이후에 양측의 노선 투쟁과 분화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서총련의 신임 의장 박병원이 지금 정치권에서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인가요? 네, 예, 뭐. 그 박병원 같은 사람이죠. 네. 네. 뭐 다 한 자리씩 해먹네요. 네. 네, 그럼요. 아무튼 이런 노선 투쟁과 분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NL 내부에서 그동안 가장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빚어왔던 통일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로부터 구체적으로는 96년 8.15 통일 행사를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 정권에 대한 입장, 즉 북한 주도의 통일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이었죠. 이미 95년, 그러니까 한 해 전에 8.15 민족 공동 행사에서 갈등을 빚었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다시 96년 행사를 놓고 또 의견 대립을 벌이게 되는 건데요. NL의 사실상의 총연합단체 성격을 갖고 있었던 전국연합은 이미 전년도 8.15 행사에서 범민족 대회보다는 민족회의와 함께 민변, 첨예연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까지도 함께 참가시키면서 당국과 협의하는 모양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대회를 열려고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8.15 행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전국연합과 민족회의는 통일운동의 지역화를 모토로 해서 지역 동시다발 평화와 통일민족대회 개최를 추진합니다. 근데 범민련은 반대로 여전히 독자적인 7차 범민족대회 개최를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김영삼 정권과의 전면적인 충돌, 연세대 사건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예, 이 과정에서 또 하나 NL 내부의 노선 대립은 소위 이야기하는 당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였습니다. 그동안 전선운동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던 전국연합 일부에서 대안적 정치 세력 건설을 논의를 갖다가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 제안은 1996년 2월 25일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에서 확실한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 서기 위해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정책 토대를 강화해
향후 대중정당 건설의 조직적 준비를 이루어낼 것 이것을 결의하는 데 이르릅니다.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보정당이라고 표현은 안 하는데 어쨌든 민족민주운동 중심의 대중정당을 만들자 이런 결의를 하게 된 거죠. 한총련도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여 중앙상임위원회가 민족민주운동 세력이 대한정치 세력으로 설 수 있도록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자 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만 이후에 그 3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뭐 이 논의는 얼핏 보면 진보 진영의 대한정당 건설 논의 문제이니 뭐 당위적으로는 뭐 토론할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NL 내부로 보면 일단 전선운동과 당운동의 문제, 전선운동이냐 당운동이냐 예, 이 대립이 하나 있었고요. 민주연합 노선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이고 민주당과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 것이냐 이 문제가 있었고 또 이면에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일국 일당주의 관점에서 보면 북에 조선노동당이 있는데 남의 다른 당을 건설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까지 이 대놓고 이 토론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 깔려 있었던 논쟁이 있었던 거죠. 이런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 건설 문제는 그동안 NL 주류가 주장해온 기본 노선과 당연하게 충돌될 수밖에 없었고 이 NL 내부 분화를 굉장히 첨예하게 만드는 그 계기이기도 했던 거죠. 사실 NL에서 당운동 노선 문제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승리 20일에 전국연합이 결합할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결합한 후에도 연합 내 일부 세력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김대중 지지를 선언했고 결합해서 온 세력도 막판에 또 튀어나간 세력이 또 있을 정도로 안 된다고 이러면서. 이게 예를 들면 당과 전선 문제 혹은 민주당을 어떻게 볼 거냐 민주연합을 그렇죠. 어떻게 볼 거냐 이게 NL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결국 민주노동당 초기에는 NL 세력이 참여를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NL 계열이 조직적으로 당운동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은 이 논쟁으로부터 5년 뒤 1905년 뒤 그리고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되고 나서는 1년 9개월 뒤에 NL의 활동가들이 충북 괴산 근처의 군자산에서 전국대회를 활동가 대회를 열고 거기서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새칭 일컬어지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조국 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 방침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비로소 민주노동당으로 오게 되죠. 집단 입당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기간이 걸렸는데 하물며 이때 96년에 그 당시 NL 운동의 정서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네. 전망을 10년만 하니까 이러죠. 50년 내다봤어야 되는데. 네, 이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노선 문제도 있었지만 당시의 정세에 그렇죠. 대한 다른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한총련과 민중운동 내 전체 NL 주류의 입장은 이 95년 6년 요 즈음의 시대를 자주의 시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을 자주적 변혁 사상으로 봤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요. 그 지배의 행태가 다소 완화되었을 뿐 본질은 여전하고 김영삼 정부는 식민지를 대리 통치하는 세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식민지를 통치하는 총독, 뭐 소위 총독 같은 세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식민지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남한 사회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의 의한 정권 교체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식민 지배자를 먼저 물리쳐야 되는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면 당시의 시대 정신을 사람 사랑이라고 보는 비주류 계열 또는 혁신 그룹은 9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발달했고 정치적으로도 일정한 수준의 민주화가 진척되었다. 특히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그래서 단발적인 타도 투쟁의 슬로건 대신에 수권 능력을 갖춘 진보적인 국민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소수의 사회 비판 세력에서 국민적인 대안 세력으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특히 이들은 주체 사상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상으로
북한이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상으로 남한의 변혁은 완전히 다른 조건에 있는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주류 NL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세 인식이 기본적으로 달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 노선 투쟁도 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시에 있을 때 NL의 분화가 단순히 뭐 서로 감정적인 문제보다 이런 전면적인 노선의 분화로 이제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진행된 두 갈래의 노선 투쟁 그리고 이어진 8.15 공동행사 이 이제 대립이 실제화돼서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바로 8.15 연세대 사건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8월 13일 범민족대회를 준비하던 한 총련 소속 학생 수천 명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교정에 집결하고 근데 경찰은 이제 이것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서 교문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교내 점거 대치가 이제 7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8월 20일 새벽에 경찰은 본관과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강제 진입을 단행하고 학생 5,848명을 연행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462명 구속, 3,3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연행 기록이었는데요. 이게 건대 사건보다 훨씬 더. 네. 근데 이 많았죠. 사건은 투쟁 과정이 그대로 TV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그 폭력적인 양상이 그대로 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 경찰의 뭐 강경 진압도 강경 진압이지만 그 이제 국민들에게는 학생들의 과격한 시위도 또한 분명하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학생운동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급격하게 이제 냉각이 되고 학생운동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학생운동은 또다시 국민 대중과 유리되게 되고요. 이 대회는 위에 말씀드렸던 한 총련의 그 주류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노선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연세대 사건. 어쨌든 이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후 과정을 조금만 더 볼까요? 예, 방금 그 이영선님께서 그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요. 한총련 사기는 출범 이후에 자신들이 내세운 운동 방향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퇴진을 걸고 정부와의 정면 대결로 가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죠. 이런 대결의 국면에서 맞이한 8.15였습니다. 한총련은 7차 범민족 대회와 6차 청년학생 통일축전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이제 이들이 바로 소위 얘기하는 NL 그 NL 강경 자주 그룹이 이제 그 한총련을 장악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범민족 대회와 청년학생 통일축전에 힘을 쏟았겠죠. 그래서 8월 7일 한총련은 류세홍 조선대학교 학생이고요. 연세대 학생인 도종화를 범청학년 남측 대표로 평양에 보냈다고 발표를 합니다. 또 이제 학생들이 북으로 또 이제 간 거죠. 공안다운 즉각 연세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9일에는 대검 공안부가 안기부, 경찰청 등 8개 공안부처가 함께 한총련의 이적성을 수사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런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8월 12일부터 대회 장소인 연세대로 이제 진입하기 시작했고 대략 처음에는 2,000명 정도가 도서관에서 결집해서 범민족대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학생들이 이제 산으로 뭐 어디 개구멍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13일부터는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남총련 우리 저기 나경채 실장의 그 동네인 남총련 학생들이 이때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 정경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학생운동하다가 예, 정경으로 갔죠. 그래서 근데 이걸 막아요 또? 저는 이제 망대는 안 나갔죠. 저는 뭐 죽겠다 이러면서 버티고 안 나갔고 그 사이에 이제 감옥을 갔다 오니까 저는 이제 이런 데 안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료들이 정경들이 있잖아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남총련이에요. 이거 우리 데모마을 왔는데 남총련이 올라왔대? 안 올라왔대? 이게 그 친구들의 아주 정말 그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시무시했던 남총련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연세대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진입에 성공하고요.
그러니까 정경부대를 막고 있던 정경부대가 아니 깨부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대단했었죠. 그래갖고 경찰과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이제 당연하게 언론에 막 다 나왔을 거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13일 한총련 대변인 아까 얘기했던 박병원 씨 연세대학교 총학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류세흥, 도종화 학생 아까 범청인 대표를 북에 보냈던 이 두 학생이 북한 및 해외 대표 300여 명과 범육대에 참가를 위해 판문점을 통해 내려와서 연세대로 오겠다. 그리고 우리는 100여 명의 환영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당국에서는 정부 측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당연하게 강경 진압을 했을 거고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4일, 15일 범민족 대회는 경찰이 연세대를 원천 봉쇄한 가운데 치러지게 됩니다. 15일에 이제 대회가 끝났어요. 끝나니까 언제처럼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연세대를 틀어막습니다. 학생들은 사실상 고립된 상태가 진행되고요. 보내주면 아무 그렇죠. 아무 문제도 사실상. 없었을 텐데. 뭐 건대항쟁 때도 비슷한 거였죠. 그치, 왜.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8.15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폭력 행위자를 전원 구속해 엄중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당시 이제 경찰의 총책임자였던 김우성 내무부 장관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을 전원 검거해서 한총련을 와해시키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신문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어진 봉쇄는 표면적으로 며칠 소강 상태가 진행되면서 언제 폭풍이 칠지 모르는 상황이 이제 한 2, 3일 이어졌죠. 그러다가 8월 17일 정오경 헬기가 7대나 떴고요. 경찰 병력이 1만 2천 명이 연세대에 전면적인 진압 작전을 개시합니다. 최종적으로 진압이 완료된 거는 한 3일 뒤인 8월 20일 새벽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양측 간에 있었겠어요. 이 과정에서 경찰의 김종희 1경, 이게 경찰은 1경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로 따면 1병이에요. 그러니까 짝대기 2개. 근데 이 사람이 시위대가 아무래도 옥상에서 건물이 봉쇄돼 있으니까 건물 위에서 아래로 이제 뭐 돌을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서 중태에 빠지고 결국에 이틀 뒤 병원에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또 결국에는 학생들의 폭력에 사람이 정경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언론에 막 대서특필된 거고 물론 이 과정의 역으로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고요. 네. 근데 저 때는 신문에서 칼라 사진이 이렇게 어쨌든 칼라 시대죠. 실렸네요. 그럼요. 네. 네, 당시 이 치열한 충돌의 과정에서 지도부는 탈출을 했지만 이 정작 한총련은 이 투쟁에서 비롯된 학생운동의 위기로부터는 탈출하지 못합니다. 연세대 사건은 앞서 이제 단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생운동의 전면적인 추락, 단풍 지고 잎이 떨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한총련은 이적 단체로 이제 규정되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학생 운동의 자율적인 학생의 연합 단체가 이적 단체가 된다는 건 학생 운동에는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죠. 그렇죠. 뭐 물론 정부의 공안 탄압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총련 주류가 끌고 왔던 그 운동의 실패다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후에 이제 학생들의 한총련 탈퇴를 적극적으로 강제해 나가고요. 결국 한총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8년 7월 대법원의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게 되고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 사건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네. 이후에 학생운동에 이런 영향을 미쳤다. 그 긴 과정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 사건이면요 아주 파장이 컸지 않겠습니까? 학생운동의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그렇죠. 네. 이미 말씀도 주셨지만 이 연세대 사건을 두고 그러면 학생운동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네, 한총련은 먼저 네. 정부의 과잉 진압을 비판합니다. 연대 항정은 김영삼 정권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민중적 본질을 까발린 투쟁이다. 네, 승리한 투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민중운동 진영 또한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과잉 진압,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보수 회기, 반통일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요.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 속에서도 한 청년이 보인 과격함과 친북성 그리고 통일운동 노선에 대한 비판 또한 상당히 많이 제출이 됐어요. 특히 NL 비주류의 평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민족회의의 입장이 그랬고 민중운동에 친화적이었던 말지나 사회평론 길 같은 매체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 붉은 오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1986년도 10월에 건대 당시에는 붉은 오늘 건대 항쟁이라고 썼더라고요. 아무튼 건대 사건 그 사건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이후로 학생운동은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하는 고민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지금 비슷하잖아요. 연대 사건도. 근데 연대 사건 이후에 학생운동 주류는 그렇지 않고 승리한 투쟁이었다. 반민중성을 까발린 투쟁이었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네. 네, 당시 연세대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통일맞이 7천만 결의 모임의 김창수 실장은 사회평론 길 1996년 10월호에 한 총련의 통일운동은 정당한가 80년대식 노선으로 90년대를 감당할 수는 없다. 이런 글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첫째, 민간 통일운동은 엄중한 중립적 삼자주의라는 입장을 취해야 하며 특히 북한에 가서 남한을 비방하는 행위는 통일운동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또한 적화통일 반대를 명시적으로 표방하지 않음으로써 비롯되는 불필요한 친북 시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의 실정을 무시한 과도한 3자 연대 운동은 오히려 통일운동의 난맥상을 유도한다. 이런 점에서 한 총련이 80년대식 통일운동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진보 학생연합은 연세대 사건을 방어적 폭력, 화염병과 쇠팔프로 이루어진 전투주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하며 그 대안으로 비폭력 직접 행동을 내세우고 앞으로 학생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교육, 소비자, 주권운동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뭐 당연히 PD 계열도 이 학생운동도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한편 PD 계열의 투쟁 연합체였던 전국 학생 투쟁 연합 의장이었던 여성호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NL의 통일운동 지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비판보다는 힘을 모아서 김영삼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총련 주류가 펼쳐온 통일운동의 내용과 방식 모두에 반대한다. 그러나 연대 사건은 김영삼 정부의 총보수화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지금은 사태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한 총련 깃발 아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한 평가들이 네, 있었군요. 왜냐하면 이 여성호 씨의 평가를 한 총련 깃발 아래서라고 했던 거는 이 사건 이후에 일각에서 한 총련을 탈퇴해야 된다는 이런 그렇죠. 그 예. 분리주의적인 발상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리주의는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PD 그룹도 한 총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 좀 있었던 것으로 어쨌든 이해할 한 수 있을 것 총련은 같아요. 학생운동의 조직체인데 예. 이 조직체는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관점이 뭐 그런 있겠죠. 문제의식이었던 예. 것 같아요.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한 총련 주류를 제외하고는 비판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평가대로라면 이후 학생운동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도 컸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한 총련 주류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런 변화는 1996년도 말에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연세대 사건을 거치며 학생들은 기존 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넘어 아주 대놓고 강한 반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전에는 동의 안 하면 말을 안 하고 관심을 없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아예 안 나온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욕을 하기 시작하고 반감을 드러냈던 거죠. 당시에 이 그 총학생회 선거는 이러한 학생들의 정서를 반영한 결과가 실제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연세대 사건의 현장이었던 연세대 학생들의 선거였는데요. 당시 96년도 말 총학생회 선거에서 총 유효 투표 9,639표 중에 비운동권 후보가 4,800표를 얻었습니다. 네. 그 반면 범PD로 분류되는 학생연대 후보가 2,300여 표. NL 주류 후보, NL 자주파 후보는 PD 후보보다 더 작은 1,500표 정도를 얻고
맞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정치로 말하면 직전 집권당이 추락한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추락한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한총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철저한 패배였다라고 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연세대학교에서만 그치지 않았거든요. 이 연도에 말해서 95년도 선거에서 전노 구속 투쟁의 여세로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대략 80% 정도에 가까운 당선율을 보였던 NL 주류 그룹들이 96년도 말 선거에서 연세대 사건을 겪은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한 54% 정도 점유율로 완전히 하락하게 됩니다. 나머지 25%는 범PD 계열 또는 뭐 NL 비주류 21세기 진보연합 뭐 이런 등등이 차지했고 나머지 20몇 프로, 25% 정도는 기운동권이 점유하게 된 이런 과정이죠. 5, 25, 25 이런 구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총련 NL 주류 학생 운동이 확실히 그리고 조금씩 그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확실해진 거죠. 단지 이건 주류의 퇴조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전체 학생 운동의 추락으로 그 귀결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95년에서 96년 학생운동의 흐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학생운동의 중심이었던 한총련, 노선으로는 NL 주류운동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분화의 과정도 함께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당연히 같이 살펴봐야 될 PD 계열의 운동. 그 운동은 이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갔는지 PD 운동의 노선 논쟁과 분화는 대략 90년대 후반까지 거의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96년에 PD 학생 운동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996년 범PD 그룹은 한총련과 거리를 두면서 공동 투쟁체인 전국학생투쟁연합 줄여서 전학투련을 결성합니다. 주로 노학연대, 민중연대 투쟁의 중심을 놓고 활동을 했고요. 그 와중에 조수원, 김시자, 이덕인 이런 분들이 일단 죽음으로 발견이 돼요. 자살을 하시기도 하고요. 분신하시기도 합니다. 96년 3월 노수석, 4월 진철원, 권희정, 황혜인, 오영권 이렇게 5분의 학생 열사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김영삼 정부에 맞서 공동 투쟁을 당연히 벌려 나가고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다르더라도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권 투쟁이라는 점에서 전학투련과 한총련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학투련은 연대 사건에 대한 평가로 학생운동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김영삼 정부에 대한 투쟁으로 나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까 여성호가 네. 얘기했듯이. PD 계열은 그래서 96년 말 선거에서도 반정권 투쟁이라는 저항성을 중심으로 삼고 한총련 연대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학생운동의 변화를 만들어 가자는 노선을 가지고 선거에 임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우리 김준수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대 사건은 NL만이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PD를 포함한 학생운동 학생운동 전체에 전체. 큰 타격을 그렇죠. 준 것이죠. 그래서 96년 선거에서 PD 계열은 NL과 단독으로 맞붙은 곳에서는 당선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외에 21세기 연합이나 비운동권이 비운동권. 출마한 경우에는 PD도 탈락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죠. 즉 학생들의 선택이 반 한총련, 반 NL에서 반 학생운동권을 향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96년은 단지 한총련 주류인 NL 운동의 위기와 몰락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운동의 위기와 퇴조로 서막을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체적으로 어쨌든 학생운동의 후퇴, 하향세, 내리막길의 흐름이 이렇게 잡혀가는군요. 네. 이제 97년을 시작으로 한 90년대 후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96년 얘기는 대체적으로 학생운동의 흐름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까 하고요. 90년대 후반기, 97년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우리 준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96년은 두 가지 사건이 한국 사회를 관통했다. 네. 그리고 한국 운동을 관통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연세대 사건 얘기했으니까 이제 민주노총의 9697 노동법 개정 투쟁 이야기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총파업 투쟁에 직접 참여하셨던 양 위원장님이 누구보다 생생하시겠지만 저도 이때는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갖고 이제 열심히 또 데모하러 다닐 감옥 굉장히 여러 번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 번 가서 한 번. 근데 그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96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 155명. 아까 우리가 선거 결과를 봤을 때는 처음에는 139명이었는데요. 무소속 등을 막 계속 입당시켜가지고 155명을 만든 거죠. 과반수를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일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민주당이 꼬마 민주당 이렇게 갖고 일부가 또 이제 흡수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과반수를 만들어냈고 새벽에 국회 본회의장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어떻게 하냐 버스로 대절해서 버스 타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본회의장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해버리고 단 7분 만에 노동법 개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른바 완전히 날치기 통과였던 거죠. 그리고 아침 10시에 그동안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개정 저지를 위해서 총파업을 준비했었던 민주노총은 권영길 위원장의 총파업 선언. 지금 8며칠 몇 시부로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모든 사업장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총파업 선언을 하고 총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파업은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서 해를 넘겨 1월까지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정권의 무리한 날치기 통과의 배경, 민주노총의 총파업 과정, 그리고 총파업이 민중운동사에 미친 역사적 의의와 영향 이런 것들은 뭐 한 10시간 이야기해도 부족할 그렇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던 정권의 의도, 이유 그런 건 뭘까요? 그 법도 그 법안의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이런 얘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제가 날치기라는 말을 들어본 게 이때가 처음인데요. 날치기 통과는 문민정부 후반기의 정치적 위기와 경제구조 전환이 결합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김영삼 정부는 95년 이후에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됐고 또 재벌의 경우에는 과잉 차입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금융시장 개방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바깥으로 보이는 바대로는 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라고 자찬했지만 실제로 한국 경제에는 국제 금융질서 편입을 강요받았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공세적 요구를 하는 자본에 이런 게 이어졌다는 거죠. 김영삼 정부는 이런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또 한편에서는 안기부의 고무찬양 불고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안기부법 개정을 통해서 권력 기반을 강화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파견 근로제를 확대하고 변형 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소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것이 1년 후로 다가온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 재창출을 위한 포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평가이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는 결국에 문민정부 후반기에 정치적 위기가 있었다라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위기의 시작이자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개편의 전조였다. 이렇게 그 첫 번째 국면에서 대투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지 노동 유연화만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정치적 이유가 정권에게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진 거였다. 계속 수세적이고 정치적 기반이 어려운 조건에서 안기부법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노동법을 통해서 이를 돌파하려고 했던 승부수였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어떤 의미에서 뜻밖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총파업을 한다고 해봐야 뭐 지지율이 되겠어? 얼마나 하겠어?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근데 민주노총의 노동법 총파업이라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된 거죠.
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96년 들어서면서 이미 이제 김영삼 정부는 신노사관계라는 이름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풀어주겠다.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을 합법화시켜주고 전교조를 합법화시켜줄 테니까 그리고 법의 연맹으로 있는 산별 노조들도 사실상 합법적인 연맹으로 다 바꿔줄 테니까 집단적인 노사관계는 풀어줄 테니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유연성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게 소위 신노사관계의 핵심이었고 이걸 위해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대대적으로 만듭니다. 당시 민주노총은 합법조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들어와. 그러니까 네. 정부가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민주노총의 대표를 인정한 거죠. 네. 처음이죠. 네, 처음이죠. 노동계 대표로. 네. 그리고 그 노동계 대표로 제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민주노총 대표로 이제 제가 들어가서 회의를 하게 되고, 그 제가 한때 대통령 자문위원이었다니까요. 네. 자문위원회. 김영삼을 자문하셨군요. 그렇죠. 이 자문위원회 이제 위원장,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전 총리였던 현승종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이때 들어갈 때 이것은 뭐 단위 노조로 따지면 교섭 테이블이다. 그렇죠. 교섭 테이블로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뭘 양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충분히 투쟁하고 아니면 파업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왜냐하면 들어갈 때 말이 많았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먹히는 거다. 결국 노사 협조주의 할 거고 막 이런 네. 반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섭 테이블로 상정하고 이게 결렬되면 파업하는 거다. 그리고 정확하고 원칙적으로 내가 교섭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섭을 하고 결국 뭐 강력하게 버티면서 못 받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렬되는 조건이 가고 그러니까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정리되면 그걸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날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동안에 어쨌든 이게 결렬되면 우리는 파업한다라고 준비를 5월 달에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출발했는데 5월부터 정말로 총파업한다 이번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날 이제 통과되자마자 오전 10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이 시간부로 그러니까 뭐 사실 절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법적 절차 없이 그냥 이 시간부로 파업에 들어간다. 지금 그러면 같은, 네. 그 김영삼 정부의 날치기 통과 총파업의 배경에는 양경규 위원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모두가 수 있겠네요.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네. 교섭이 안 되게 버틴 거니까. 그럼요. 네, 그건 중요한 일이었죠. 원래 그런데 들어가면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되게 어려워요. 민주노총 혼자 남는 거고 사용자 측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논리가 정연한 박사들이 그렇죠. 와서 A는 이렇고 B는 그래서 듣다 보면 고개를 주워거리는 부분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교섭해야 되는 게 어려운 지점이었던 건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어쨌든 뭐 버텨냈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장의 파업 명령 하나로 파업에 들어가죠. 지금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그렇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시간부로 모두 파업하면 뭐 무슨 냉각 기간이나 무슨 신고나 이런 거 없이 파업에 들어가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례가 없는 역사적 파업. 그리고 이후 한 달 넘게 파업이 지속이 되는 거죠. 네. 네, 일일이 그 경과를 이야기하기 어렵고 자료 보고 이제 정리한 파업 경과를 간단하게 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파업 돌입 직후인 96년 12월 26일 오후부터 금속, 공공, 운수 부분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서울, 울산, 부산, 창원 등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췄죠. 서울 도심에서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집회를 열었고 노동법 원천 무효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지하철 노조 역시 파업에 들어가고 총파업은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를 바꿔가지고 97년 1월 초에 파업은 전 산업 부문으로 확산됩니다. 네, 제조업, 대기업과 공공부문, 병원, 금융 부문까지 참여하면서 연인원 수백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고요. 서울 종로와 강화문 일대는 집회 참석 인원으로 뭐
연일 가득 찼죠. 그 1월 중순 이후 총파업은 사회적 운동으로 확장됩니다. 교수, 종교계, 법조계가 시국선언을 발표했고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야당은 장외투쟁에 돌입했고요. 처음 강경기조를 이제 유지했던 정부는 총파업의 기세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저 노동법을 둘러싼 노정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함께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결국 정부가 손을 들게 되는 맞아요. 거죠. 네. 김영삼 대통령은 뭐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날치기 통과를 사과하고 국회에서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뭐 이렇게 보면 뭐 거의 완벽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네. 총파업은 그렇게 승리로 마감되었고 법안은 이제 국회 재논의를 거치게 되죠. 네, 완벽한 승리였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도 전면적으로 이 투쟁에 결합해서 큰 힘이 됐거든요. 예, 네. 그렇죠. 당시 한 총련은 총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적인 집회 참가를 조직했습니다. 대학별 총학생회는 개별 총학생회별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거리 선전전 집회 참가를 전면적으로 진행했고요. 노동자의 파업 대우가 주력이었지만 학생들의 참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시기였습니다. 90년 내내 후퇴하고 있던 학생운동이 그나마 이 투쟁에서 일정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늘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가졌던 학생운동은 이 총파업 투쟁을 거치면서 한국민중운동의 제1의 투쟁 단위의 자리를 결국에 민주노총에게 내주고 네. 말았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투쟁의 승리에는 학생들의 연대 투쟁의 그 역할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은 반드시 이제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생운동만은 아니었어요. 모든 사회운동 세력이 함께했던 싸움이었고 왜 함께하게 되냐면 이게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그렇죠. 문제로 봤기 네. 때문에 네. 모든 사회운동, 시민사회단체, 뭐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 함께했던 싸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승리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한 승리로 나가지는 못하는 한계를 남기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국회 재논의가 진행됐지만 당초의 법안에 아주 그냥 수정 조금만 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됩니다. 이때 노동자들은 지금 뭐 작전명 장대한 분노? 네, 그때 노동자들은 정말 장대하게 분노했죠. 그렇지만 다시 또 총파업으로 뭔가 다시 대응하기에는 이미 동력을 너무 많이 네. 잃어버렸고 결국 이 투쟁을 통해서 완전하게 악법을 정리하지 못한 그 후과는 결국 뒤에 97년 12월에 IMF하고 맞물리면서 정리해고, 구조조정, 뭐 비정규직 문제 이런 노동 유연화의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네.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줄 몇 줄 고치고 다시 통과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파업을 또 해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렇죠. 거죠. 저도 연맹위원장이지만 단위노조들이 이미 뭐 동력이 소진한 상태였고요. 어쨌든 그래서 승리했으나 패배한 싸움이 되고 말한 이 투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운동사, 민주운동사에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9697 총파업 이야기 이 운동사적 의미를 조금 더 확인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국민들에게 새롭게 환기시켰다는 점도 있을 거고 사회운동의 전면적인 연대를 이루어낸 계기가 됐다는 점도 있고 또 학생운동에게 일정한 자극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해 집권여당의 무능과 독선이 확인되면서 결국 1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어쨌든 9697 총파업이 갖고 있는 시대사적 의미, 운동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의미들 외에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네. 뭐냐면 노동운동이 한국의 민중운동,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문이 되는 네. 계기가 되었다. 네, 이게 맞아요.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고 보고요. 총파업은 어쩌면 운동 주체의 완벽한 교체, 물리적 투쟁이라는 측면에서는 학생운동이 담당했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한국 사회 의제를 주도해 나가는 사회 개혁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시민 사회 운동의 기관차로서의 역할을 이제부터는 노동 운동이 맡게 되었다. 네. 라고 할 수 그런 있는 지점이 중요한 좀 전환점이었습니다. 확실히 있죠. 네. 예, 뭐 그런 측면도 확실하게 있을 거고요. 이 우리 운동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노동운동, 구체적으로 민중운동이 나서야 뭔가를 할 수 있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나서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과 함께 총파업이 한국 사회 진보 정치, 진보 정당 운동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갖고 저는 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진보 정당 운동과 총파업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과거 이제 붉은 눈으로 해서 진보 정당 운동사를 다루면서 이미 얘기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만 언급하면요. 9697 총파업은 그 자체로 정책 총파업이었잖아요. 이게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임금 인상 문제도 아니었고 이는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고요.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대중적 투쟁을 통한 저항은 그동안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이 설정했던 사회개혁과 노동자 정치 세력과 산별 노조 건설의 목표 중 그중에서 논의는 무성했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었던 노동자 정치운동의 새 장을 실질적으로 여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거죠.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노동자들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저 그 보수 정치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 계기가 되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총파업 투쟁이라는 게 대중투쟁의 승리가 정적인 그리고 억압되는 과정은 노동자들에게는 대중투쟁과 함께 노동자 정당, 진보 정당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이제 좀 인식하게 되고 만들어내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97년 내내 민주노총은 정치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양경규 위원장님이 총파업 이후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을 맡으면서 현장 토론과 교육을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이어 9월에 국민승리 21을 결성하고 97년 대선 후보 출마를 이뤄내면서 한국 사회에 비로소 대중적인 진보 정당의 깃발을 올리게 되는 첫 시발점을 만드는데요. 네. 그것이 나아가서 결국 2000년도 민주노동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거론하지 못한 두 가지 지점의 9697 총파업의 의미 잘 들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우리 운동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학생운동사를 하고 있지만 96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모든 사회운동과 민중운동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지점이다 보니 조금 길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이제 후퇴를 거듭하며 조금씩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학생운동. 97년 이후 말하자면 90년대 하반기 학생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2000년대 학생운동까지 좀 해야 할 텐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9부를 학생운동사의 길게 마지막으로 할 왔네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 90년대 하반기 학생운동과 2000년대 학생운동 이야기 다음 시간 마지막 9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민주노총은 창립 이후 노동을 정치 세개혁의 공적 주체로 자리매김시켰고 학생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민주노총은 한국 민주주의가 노동 없는 제도를 넘어 노동이 주체로 서는 과정의 다른 이름이었고 한국 사회와 사회운동에 큰 영향을 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 그리고 세계를 뒤흔드는 전쟁,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복합위기의 시대 민주노총은 30년 전 그날 열었던 새로운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엔딩곡으로 민주노총가를 준비했습니다. 민중음악가 김호철이 만든 민주노총가 같이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세상을 깨고 당당한
가슴으로 개혁의 깃발 높이 올리니 선언하라 자유를 외쳐라 평등 세상을